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로 혁신성장 관련된 법이 많이 통과됐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만 하더라도 인터넷 은행 특례법, 그다음에 금융혁신지원법, 우리 민병두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심의할 텐데 데이터 규제 완화, 그다음에 사모펀드 활성화 등 우리 자금 조달에 관련 문호 개방 뭐 등등해서 이런 혁신성장 관련된 법안이 많이 논의가 됐었고 또 논의 중이고 앞으로 상정돼서 처리할 예정인데 갑자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공정경제냐 이렇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보다 물론 이제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께서 더 많은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는 항상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가 좌우에 날개가 있어서 나르듯이 모든 게 그런 거죠. 그래서 혁신 성장을 해 나갈 때 계속 혁신 성장만 외치면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리고 공정 경제 한참 또 외치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럼 그 사회는 어느 층은 무너지고 어느 층은 과잉 성장하게 되고 결국 몰락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균형을 잘 잡아 나가는 것이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혁신 성장보다는 공정 경제가 더 앞서가야 된다고 그리고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시차의 문제는 뭐 어느 제도에서나 어느 정책에서나 있기 마련이고 과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제대로 썼을 때 우리 사회가 균형적으로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혁신 성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이 공정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시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제때 우리가 타이밍을 잡고 그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공정 경제를 위해서 뭐 하도급이다, 갑을관계다 등등 해서 많이 진척이 있었고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으로서가 아니라 자율협약을 통해서 이룬 성과도 아주 뜻깊고 역사적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가맹점과 본사의 관계를 자율협약을 통해서 해결했죠.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과연 남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남은 과제 중에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대기업 기업 집단의 관행과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공정거래법 하나만 해결해서 되는 건 아니고 상법과 아직은 법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금융통합 관련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과 금융통합그룹법 관련자도 함께 토론자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야가 관계가 썩 원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지난번 유치원 3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된 법도 야당과의 협의가 참 쉽지 않을 시는 저희가 패스트 트랙으로 일단 올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의 바람인 공정 경제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일을 국회가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로 바보신데요. 항상 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민병두 위원장님 나중에 한 말씀 하실 텐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동수 정무위원회 간사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영미나 독일, 뭐 일본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들의 어떤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런 역사적 배경이나 그 나라의 독특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도만 갖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사한다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과거에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거고요. 오히려 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어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아니면은 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갖춘 나라에서는 똑같은 또 문제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하면 국제적으로 봐도 또 한국의 모델을 또 세계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다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또 국회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을 중심으로 봐야 할 텐데
단순히 뭐 공정거래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상법이나 아니면 자본시장법이나 금융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그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 주최 측에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법, 공정거래법,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미 같은 경우에는 회사법이나 금융 자본시장 관련법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고 많은 문제를 이쪽에서 해결을 하고 있고 특히 자본시장을 통해서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본시장 발전이 미약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뒤늦게 출발한 나라들은 공법적인 규제들이 좀 많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공정거래법이 좀 그런 면에서 회사법이나 금융 자본시장 관련법의 미진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커버를 해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그런 상황이 이런 어떤 출발점에 의해서 상위점 이런 데서 많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뭐 혁신경제, 혁신성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공정경제,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성장을 이뤄내는 기제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부동산은 생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에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자체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제 기업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기업은 이제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제 생산의 주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제 법을 하는 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약속 더미로 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다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당연히 임직원이 있을 거고요, 협력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고객이 있고 채권자들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계약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을 법률가들은 이제 일종의 약속의 다발, 계약의 다발로 보는데요. 이런 대부분의 이해관계자와 달리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따로 개별적인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회사법과 몇 가지 그 회사법의 원칙들, 뭐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주권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 중에 주주가 조금 다른 이해관계자들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뭐 임직원, 협력사, 고객, 채권자, 주주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절을 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위닝 게임을 해나가는 그런 기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의 조정은 보통 경영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내지는 이제 경영 자유, 보통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원칙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경영자한테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법이 직접 이해관계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임금의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정리해고를 뭐 허용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채권자들과 근로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이제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충돌할 때 이제 법이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해서 공동체가 이제 그렇게 운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법의 관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영의 자유는 축소가 되고 법의 관여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영의 자유는 많아지는 게 이제 당연한 원칙일 거고 법의 관여가 이제 극단적으로 많고 경영의 자유가 아주 적은 그런 경제가 이제 계획 경제, 뭐 사회주의 경제 뭐 이럴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의 관여가 전혀 없고 경영의 자유가 아주 많은 그런 경제가 뭐 18세기의 자유방임주의 뭐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제 대개 어느 나라나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그 중간에서 이제 균형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 법과 그다음 경영의 자유를 보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지배 구조는 넓게 보면 이제 광의의 기업 지배 구조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광의의 기업 지배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회사법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뭐 그 금융기관이라 뭐 노동법, 하도급법도 사실은 광의의 기업 지배 구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는 않고
주주 관점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주주 관점에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는 계약으로 자기를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에 대해서 법이 베풀어주는 보호가 어떻게 보면 최저점이다라고 봐서 이제 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업 지배 구조를 보통 논하는 것이 국제적인 논의의 배경입니다. 그럼 주주는 보통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느냐? 두 가지 전략을 보통 얘기합니다. 보이스와 엑싯입니다. 보이스는 보통 이제 지금 이번에 좀 문제가 되는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횡령배임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임직원이 될 수 없는 정관 개정을 해라라는 식의 이제 그런 보이스를 내는 거죠. 기업을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이스를 내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엑싯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예컨대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다 그걸 팔아버리면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주주들이 싼 가격에 그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그런 엑싯의 위험을 경영진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주주들의 보이스가 합리적이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한 나라들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주들의 엑싯 목소리가 경영진에게 이제 별다른 위협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그런 문제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재벌 그룹들이 상당수가 이제 2세, 3세, 4세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또 상속세 부담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 몇 천억대 몇 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상속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를 좀 저평가시킬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게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북한 문제다라고 보통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북한 문제보다는 이런 낙후된 지배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외국계 펀드 이외에는 주주들이 보이스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약간 이제 우리나라 기관이나 큰 주주들 일반 주주들은 조금 패배주의랄까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은 마음껏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이른바 황제 경영이 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을 정리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 제도적인 측면인데요. 지배구조의 근간이 되는 회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IMF 사태 이후에 그 영미에 소위 발달됐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업 지배구조 제도들이 우리나라 상법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상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한국적인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영미에서 이게 좋대더라, 이게 괜찮대더라 하니까 이제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예컨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이사 제도, 그다음 감사위원회 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이사 제도는 영미에서는 상당히 잘 작동을 합니다. 실제 사회이사들이 전문성 있고 독립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권력기관 출신의 어떤 그런 분들 아니면 총수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임명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총수의 지위를 보좌하고 그다음에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회사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지배주주의 전행입니다. 사실은 그 경영자의 전행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그 경영자들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거든요. 그 일을 안 하고 이러면은 다 잘라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 비해서 그 경영진의 에이전시 코스트 대리인 비용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편인데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지배주주의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에이전시 코스트 대리인 비용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회사법은 전부 다 이 경영진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아니라 그 지배주주에 대한 그런 역할을 이제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법이 제 기능을 못 하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냐라고 하면 형법하고 공정거래법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상 배임죄가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익 편취 같은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 들어가지고 지금 제일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정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총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자기는 돈 캐시아웃 해가지고 이제 은퇴해서 편하게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주요 주주로 남는 방안, 아니면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서 성장하는 방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상속세를 감경받는다든지 경영권 방어 장치 등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경영권을 보장받는 방안.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인위적으로 기업 가치를 저평가하거나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부당 지원 행위 등을 통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몇 가지 이제 각 법안마다 이제 검토를 제가 써놓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토론자들이 훨씬 저보다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토론자들의 발표에 맡기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회사법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 지배 구조가 낙후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좀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제도를 의무화한다고 해가지고 기업 지배 구조가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기업 감사 제도를 감사위원회 제도로 의무적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부러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2조를 넘겨가지고 그런데 감사 제도를 폐지하는 뭐 그런 사례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게 제도를 강제화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입법자들이 의도하는 것 같이 좋은 현상이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검토 사항도 쭉 있긴 한데 이거는 아마 지금 김성삼 국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발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법적 규제가 우리나라는 되게 강한데 외국은 어떤가? 특히 이제 미국이나 뭐 영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주주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주주권이 약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회사를 소유할 때 미국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은 주주들의 관여를 줄이기 위해서 100%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일부러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 지분만 소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집단의 확장이 되게 빠르고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집단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적 규제가 강해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뭐 영미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게 이제 자본시장에서 많이 해결이 되니까 특정 기업 집단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에 의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규제를 강화하면 과연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는가라는 건데 여러분 뭐 여기 애 키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애를 때린다고 해서 아니면 혼낸다고 해가지고 애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행동을 안 할 뿐이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규제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은 처벌할 수는 있지만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좋은 행동까지 조장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법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법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좀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으로 지금 기업 지배 구조가 낙후된 거는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그거는 그 원인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미흡하게 보장되고 있고 자본시장이 미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주주 이익 침해 사례들이 많이 지금 쌓여서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주들도 내 권리가 언젠가 또 승계를 위해서 침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부지불식간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생태계를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구축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입법 과제들이 좀 수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자본시장의 기능이 활발화된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뭐 공정이나 아니면 금융감독기관의 어떤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대신에
자본시장이 활발해지면 질수록 국가기관이 관여할 여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문제, 기업집단법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공정거래위 기업집단국의 김성삼 국장님의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 기준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인데요. 문제점은 이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규제 대상 회사보다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규제의 실효성, 적합성이 저하됩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총수일가 지분 29에서 30% 이상 상장사나 규제 도입 이후 지분율을 낮춰서 규제 제외된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규제 대상 회사의 50% 초과 자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을 보면 규제 대상 회사보다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 내부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사익 편취 규제의 그 규제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규제 간의 정합성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 간 상이한 규제 기준을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로 확대를 하고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의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가 우려되고 투기 자본에 대응한 경영권 방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 사익 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경우에 하나의 규제를 하고요. 이 부당성에 대한 공정위가 입증해야 할 입증 책임도 높아서 정상적인 내부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분 보유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서 지분 매각도 불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장사 기준이 높아질 경우에 27개 상장사가 규제 범위에 회사에 포함이 되는데 이 상장 회사들의 내부 지분율도 상당히 높아서 경영권 불안이나 적대적 M&A 가능성도 미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규제와 관련돼서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부당지원행위 심사 지침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 상당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했고 2016년도에는 사익 편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상세한 예시를 제공하였고요. 금년 중에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제정을 해서 수범죄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의 그 최소 보유 지분율 상향입니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해서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의 지분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간 누적적인 요건 완화로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여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 손주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수취하는 등 사익 편취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7월 저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주 회사가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단독 지배 기준으로 상향, 즉 상장사는 20%에서 30%, 비상장사는 40%, 50%로 상향하되 신규 설립 전환된 지주 회사에만 적용함으로써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 보호도 함께 고려하여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쟁점이 되는 게요. 신규 자회사 설립이 어려워져서 지주 회사 성장을 저해할 것이며 투자에 활용해야 할 재원을 지분 매입에 투입하게 되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회사가 과도한 지배력 확대 등 부작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개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최근 입금 불산입 확대에 따라 세제 지원도 강화하고 있어서 지분율 상승에 따른 세금 혜택도 확대되고 또한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지분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추가 출자를 받은 자회사, 손자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재원이 확충되어 오히려 사업 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모의 부과입니다. 현재 공익법인에 대해서 별도 규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서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 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 6월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고 설립되었고 총수일가가 이사장 등의 직책을 맡고 공익법인을 지배하면서
총수 2세 출자 회사 등 기업 집단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 주식을 집중 보유하면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주식, 부동산, 상품, 용역 거래도 상당하나 현재 내부 통제 및 시장 감시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내부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상호출자 제한 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하여 계열사 주식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에 대하여 이사의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공익법인 규제가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개정안은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이고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공익 목적의 기부를 위축시키지 않으며 충분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주식 보유는 허용하되 의결권만 제한하는 현 개정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기업집단 법제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에게 특정 지배구조로 변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집단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동제도 개선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집단 규율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총수 일가 사익 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 현재 입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99년에 조인트 포럼이라는 곳에서 이미 원칙을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원칙을 공개를 했습니다. 조인트 포럼은 은행 분야 그리고 증권 분야, 보험 분야의 국제 감독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들이 모여 가지고서 조인트 포럼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원칙을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이를 다시 개정을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미 정착된 국제규범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실상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지사들 회사들의 집단에 대해서 규제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개별 금융회사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업권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금융지주 회사로 엮인 계열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지주 감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주회사 형태가 아닌 비금융회사와 함께 계열로 묶인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각지대, 규제 사각지대 이들이 그룹으로서 맞닥뜨리고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규제 감독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동안의 IMF 위기 이후에 대한생명 그리고 대우증권 그런 대기업 집단의 동반부실화, 금융회사에 대한 동반부실화 사례로부터 최근에는 동양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재벌 체계라는 것 때문에 이 비금융 계열사에서 철회된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되면서 금융회사가 동반부실화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분명히 존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IMF에서 FSAP 한국금융부문 평가를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미 2014년부터 IMF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두 건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박선숙 의원님 안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하경 의원님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의원님 두 분 법안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감독 대상을 지정하고 그 감독 그룹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점이 가장 먼저입니다. 저희 모범 기준 아까 말씀드린 모범 기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과 법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한데요. 전체 금융그룹의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경우에 복합금융그룹입니다. 복합금융그룹이라 하면 여수신업과 보험업과 은행업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계열 전체로서 영유하고 있을 때 복합금융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룹에 대해서는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고 또 그룹 전체로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 금융그룹에 대해서 자본 적정성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본 적정성은 필요한 자본에 대해서 100% 이상 적격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가지고서 서로 중복 계산된 그런 자본이 있습니다. 이런 자본은 가지고 있는 적격 자본으로 인정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들의 투자가 한 곳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 또 비금융 부분의 위험이 그룹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필요 자본에 가산을 시켜가지고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적정성 규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체계 정비입니다. 이 그룹 단위로 규제하는 통합감독법이 개별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법무부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상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통합감독법은 답만 말씀드리면은 상법의 틀 안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겁니다. 상법과 충돌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통합감독 같은 경우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만 요구하지 개별 회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들 금융그룹 안에 개별 회사들 간의 어떤 협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적절한 위험 관리를 하라라는 것이지 그 계열 금융그룹 내의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 A 금융회사는 이 조치를 하고 B 금융회사는 이 조치를 하고 이렇게 감독당국이 각각 찍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거나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본적정성 규제와 관련해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부 언론에서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집중 위험이나 전이 위험을 산출하는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서 뭐 특정 금융그룹을 언급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의 어떤 확정된 방식으로 이런 자본 적정성을 산출하는 그런 것이 정해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금융그룹 감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정한 자본 적정성 산출 방식이라든지 규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선 발제자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미발달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더뎌졌다라고 말씀하신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에 대한 해법을 말씀하시면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의무화하는 게 꼭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자본시장 미발달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서는 당연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얘기를 할 적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외국에 없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외국에서는 당연하게 통용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제도라서 오히려 저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발달시키고 거기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추진하는 개정안들은 좀 지금 시장에서 일종의 모범 기준으로서 약간은 강제하는 그런 제도들로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상법 개정 작업이 저희가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오히려 양질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상승을 시키고 다시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법 회사 편 중에서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돼 있어서 사실 이사회가 업무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이사회 주요 구성원들이 집행임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 이사회가 굉장히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집행임원, 그 집행기관 역할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대표이사라든지 또는 이사가 아닌 집행임원들, 이사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집행임원들에 대해서 좀 그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제도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거고요. 약간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본인 대리인 문제, 즉 주주인 본인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 이사를 뽑고 그 사람들의 자율성들을 보장해 주면서도 어떻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 이게 결국 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주들이
이사를 주주들의 의사에 기해서 이사를 뽑을 수 있고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주들을 대신해서 그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추진한 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들로 그 기본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요거는 저희는 법무부 하는 자산 규모 2조 이상입니다. 일단은 2조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법무부는 감사위원 3명 중에 1명 이상만 분리선출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주총회에 쉽게 참여해서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0명 이상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이런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중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은 다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그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악용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요 법상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모자회사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지분율을 어떻게 볼 거냐는 법무부는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이제 작년 하반기 뭐 이렇게 의원님들 많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다시 이제 경제계 그 경총 대한상이 그다음에 그 중견연 그다음에 그 상장사 협의회 그다음에 코스닥 협의회 이렇게 찾아뵙고 좀 같이 논의를 해보자 협의체를 구성을 해보자 해서 좀 논의 중이고요. 뭐 그 중에 이제 각종 경실련이라든지 그 참여연대 그다음에 경제연대 이렇게 시민단체도 찾아뵙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계 또는 시민단체 이런 분들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고 있고 또 이제 제일 문제는 저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본시장 미발달로 해서 여기 제일 주체가 되는 마땅한 주주단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이익인데 근데 그거 대신해서 뭐 ACGA 말씀하셨는데 아마 4월 초에 저희가 만나볼 것 같습니다. ACGA도 만나뵙고 국내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주주 활동을 하시는 주주 뭐 운영사도 좋고 아니면 외국계 APG라든지 노르웨이 펀드라든지 계속 만나고 해서 전체적인 이해관계들을 좀 이렇게 듣고 저희가 또 양해를 구해가면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인 시각 내지는 기업이 어떤 새로운 규제들을 갖다 제시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만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컴플라이언트하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과연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비글이라는 개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착한 개입니다. 근데 실험용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 착하니까. 예,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특히 이제 IMF 이후에는 상법마저도 제가 사실은 사법 시험을 공부할 때만 상법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법이었는데 지금 IMF 이후에 2000년대는 거의 매년 뭐 법 개정이 하다시피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왔고 공정거래법도 계속 개정되어 왔고 금융관계법도 제가 지금 2016년에 책을 썼는데 금융거래법이라고 그 책이 지금 보면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법이 계속 바뀌어 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과연 정말로 그러면은 여전히 그렇게 발제자께서 보신다면 저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다소 좀 그렇지 않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 다소 좀 편견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금융법 등에 대해서 다면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누어서 다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발제자에 대해서 뭐 마이너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기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들이 주주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무대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2019년에 기업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현재 주주관계 사회이사를 별도로 둘 정도로 주주들의 보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사실은 주주권을 사고 파는 것이 경영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경영권도 아시다시피 주주권을 컨트롤링 블록을 팔게 되면 당연히 경영권이 승계가 되고 이와 관련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가업 승계에 대해서 기업 승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말씀처럼 저 역시도 뭐 저도 소위 말하는 흑수저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승계되어야 한다면 저도 당연히 반대하고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압승계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뭐 더블 트러스트나 아니면 파운데이션 제도라든지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승계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경영의 승계 그리고 인적으로 기술적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고용 승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아까 그건 지금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우리나라 가압승계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특히 조세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가압승계 과세가 지금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세법에 대해서 지금 손을 볼 필요가 있고 더더군다나 차등 의결권 등의 도입도 지금 논의하는 마당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제자의 시각은 다소 좀 아웃데이티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스라엘을 언급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가 이스라엘을 참고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주주 아까 경영진에 관련해 가지고는 주주 대리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배주주에 대해서 대리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배주주가 그러면 소수주주에 대한 대리인인지 하여튼 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과연 2004년에는 프랑켄슈타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그 문제점을 알고 기업도 그리고 정부도 같이 지금 어떤 방향이든지 개선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한국의 기업들이나 경제계가 정부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아니라는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꼭지로 지금 제가 사실은 발표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일단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의결권 규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미 개정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상성 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익법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규제는 사실은 아까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상당히 있습니다. 공익법인 자체에 대한 법이 있고요. 공익법인 회계는 사실은 별도로 해가지고 공익법인 회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관점을 가지고 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세법에서 당연히 공익법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지만 미국의 NPO 텍세이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 NPO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조세적으로는 한편으로 혜택을 주면서 한편으로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공익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지난 그 교차로 사건 제가 40페이지에 간략하게 뭐 그림을 하나 언론에서 따왔습니다만 이 상정세 과세를 함에 있어가지고 공익법인의 이런 그 기능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한 상당한 사회적인 논란이 야기되었다는 점은 아마 저희들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보십시오. 결국은 지금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도입해서 좀 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업의 규모와 사이즈에 따라서 지금 상정세법이 이미 일감과세를 하겠다고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에 순응해가지고 흘러나가게 되면 패스 디펜던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갑자기 라이턴 하라고 그러다가 랩턴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그게 거기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코스트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도 당연히 생각할 때 그럼 기존 규제로 어디까지 밀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3번에 제가 굵은 표시로 했던 것처럼 간접 지분 규제와 관련된 지주회사, 자회사 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알다시피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기 위한 것이죠. 예, 사회자께서 마무리하라고 하셔서 1분 만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법화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하나만 법무부하고 금융위 관련해서 하나씩만 코멘트를 드리면 이 완전 모자 관계에 있어서 이중대표 소송 문제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당 지원 행위하고도.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완전 모자 관계 이중대표 소송이 빠져 있는 것은 충분히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단순한 감독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오늘 뭐 얼마나 논의될지 몰라서 제가 토론문에는 못 썼습니다만 뭐 저도 지금 금융위 옴부즈만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금융위 활동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다른 법제하고 관점을 봐야 됩니다.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상법 말씀하셨지만 개별법제입니다. 집단법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집단법제가 아닌 개별법제에서 이런 통합감독법제가 들어왔을 때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실 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부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그 100대 국정과제에 이제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가 있고요. 그 내부에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 개정, 상법 개정, 그다음에 통합감독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열된 지금 오늘 논의가 되는 그런 과제들이 이제 쭉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제 입법 단계로 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밑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뭐 그래서 최근에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고 통합감독법 제정안 제출이 돼 있습니다. 상법과 관련해서도 어떤 종합적인 이 개정 안이 이렇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처럼 이렇게 제시된 건 아니지만 그 각 법안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개정 법안들이 올라와 있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거 평가하기 전에 관련 국제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어떤지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중요한 국제 동향은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돼 있다.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가 계속해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주주권 지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 대폭 그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올해까지 이거를 자국 입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이제 주주 권한을 나름에서 이제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흐름으로 돼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업과 주주 간의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주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화한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행동주의 어떤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 내지는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행동주의 전략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일정들이 촉박하게 되고 정보를 제대로 만들어서 공개되는데 그것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정보도 부족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해외의 경우에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은 어떤 식으로 일정이 돼 있냐면은 결산 감사 후에 사업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소집 공고를 하면서 사업 보고서를 같이 보내요. 그 사업 보고서까지 검토하고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와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결산 그 동일한 어떤 그 절차들이 순서만 좀 바뀌었는데요. 이게 전체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내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해외의 우리가 알만한 그 상장사들은 대개 4월 말, 5월 말, 6월 말 이때 주총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기간 동안 주총과 감사보고서 관련된 일정이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정보 생산도 굉장히 실성 있는 정보가 생산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정이 충분하게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면서 주총도 상당 부분 내실 있게 운영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50쪽 그 하단 슬라이드에 보시면요.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작년에 그 4월에 개최되는 벚꽃주총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벚꽃주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방안의 조금 축소된 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도 이미 법안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상법 개정할 때 반드시 좀 같이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51쪽에서 이제 전자투표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자투표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서 저는 그 주주수 물론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더해서 그 전자투표가 꼭 필요한 회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자투표가 꼭 필요한 회사는 주총을 굳이 이미 많은 회사들이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총을 하려는 회사, 그런 회사의 경우에 전자투표를 반드시 시행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면 주총에 참석 못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가 억압되는 그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에는 독립 그 주주들의 어떤 그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이게 가장 필요한 데는 어딘가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자산 2조 원 역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여러 가지 위법 행위로 각종 제재나 처벌을 받은 기업들, 대표이사가 문제 있는 기업, 이런 데는 주주의 어떤 감시 필요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독립이사가 이사회에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충분히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은 한번 그 발제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미국에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가지고 현원법을 통해서 이런 대기업 집단 해체 소송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회사법에서는요, 주주대표 소송이라든지 다중대표 소송, 다중회계장부 연락 청구권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심리의무와 거래의 공정성 심사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거의 89%, 90% 정도의 회사가 근거법으로 삼고 있는 델라웨어주법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같은 독점금지법에서 한국의 공정거래법에서 하고 있는 일반 집중 규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까 그 최승지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볼 필요가 있겠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2013년에 이런 경제력 집중법을 만들 때는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1인당 국민소득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경제 지표는 한국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고, 작년 OECD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경제는 불안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경제력 집중 억제법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문제가 없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그 경제와 관련된 가장 핫한 유튜브 방송들 보면요, 왜 독일은 성장하고 있고 일본은 성장하지 못할까요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방송들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일본은 큰 기업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새로운 경제 현상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또 경쟁이 치열하지 못하다. 하지만 독일은 조금 작고 튼실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아주 빠르게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 대기업 집단의 문제점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짧게 넘어가고요. 제가 62페이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과 상법이 동시에 이렇게 대기업 집단 지배 구조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중 규제니 너무 강하다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법의 규제를 설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일반 집중과 소유 집중 모든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규제를 하고 있고요. 상법은 소유 집중의 좀 측면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그런 수단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이라든지 현재 법안에 올라와 있는 다중대표 소송, 다중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등을 이제 지금 해외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의 많은 경영 관련된 잡지 그 저널에서는요, 그 대기업 집단의 그 소유 집중의 문제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사실 장기적으로는요, 상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법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 통제를 함으로써 그 기업에 정말 적합한 그런 내부 통제 수단을 갖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지금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런 중복 규제는 장기적으로는 해소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일반 집중 규제는 남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일반 집중 규제를 현재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최근에 일본의 대기업 집단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 규제 좀 빼주세요. 우리 위반도 안 하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때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긴 답신문을 발표를 했어요. 당신들이 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일반 집중 규제는 어떤 공정거래법에서의 다른 경쟁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라고 답신을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상법상 여러 가지 자율 통제 수단들이 잘 이제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집중 규제는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보았던 미국, 일본, 이스라엘 제가 자세히 보지는 지금 자세히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당히 좀 해외 사례에 비했을 때는 좀 온건하고 경제 현실을 많이 반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시간적 부족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지주회사의 그 지분율 상향이라든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다 필요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기업 현실을 많이 반영해서 온건하게 들어온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그 금융보험사의 경우에 의결권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 법안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유 자체, 취득 자체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있는 완화된 수준인 거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사익 편취행위 규제와 관련하여서 좀 법에 직접 이 퍼센트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부를 많이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아쉽습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겨두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그 현재 그 기업 경제 현상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이 시행령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정부에 대한 좀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